여러분 요즘 새벽에 자꾸 깨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뇌에서 치매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에 걸릴 것 같지만 치매가 시작되고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였어요.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잠을 못 자시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고 화장실을 가시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나이 탓으로 돌려오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왜 자꾸 깨는지, 그게 왜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깊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67세 김 사장님이십니다. 낮엔 손님 응대하시고 저녁엔 장사 정리하시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당연히 피곤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소파에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TV를 보다가도 눈이 스르륵 감깁니다. 아,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싶어서 침대로 가시는데 그 순간부터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말똥말똥한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내일 식자재는 뭘 주문하지? 아까 그 손님한테 잔돈을 제대로 드렸나? 아들은 요새 잘 지내나?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겨우 잠드신 게 새벽 1시쯤인데 딱 이 시간 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우시는데 이번엔 아예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니 4시 반. 또 보니 5시 20분.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알람이 울립니다. 아침 6시 반입니다.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런 밤이 1년 넘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비슷한 대답입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우리도 새벽에 깨. 그래서 김 사장님도 그냥 체념하셨대요. 이게 나이구나.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60대, 70대가 되시면 20대 때처럼 하루에 8시간씩 푹 주무시긴 어렵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벽마다 깨고 낮에 계속 졸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10년 안에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건망증으로 시작합니다. 방금 들은 말이 기억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에이,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 사장님도 그랬습니다. 1년 넘게 그냥 참으셨는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수면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놀라운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몸 전체에 신호가 갑니다. 이제 밤이니까 쉴 준비해. 이렇게요.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저녁 9시,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죠?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듭니다.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가 되시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뇌가 아직 낮이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는데 이젠 23시간마다 깹니다.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활동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노폐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이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언제 치워질까요? 잠잘 때입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잘 때만 치워집니다. 낮에는 절대 청소가 안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크기가 작아지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틈새로 뇌척 수액이라는 체액이 흐릅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요. 이 뇌척 수액이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쓰레기들을 쓸어 담아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아파트 청소 아저씨가 복도를 쓸고 닦듯이 뇌가 스스로를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청소는 깊은 잠에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얕은 잠, 뒤척거리는 잠, 자주 깨는 잠으로는 청소가 안 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자도 얕게 자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5시간을 자도 깊이 자면 뇌는 청소를 마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러면 잠을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안 됩니다. 청소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가 치워지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한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합니다. 본인도 모를 정도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입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방금 전에 누가 전화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호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간단한 결정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스 불을 껐는지 확인하려고 부엌을 몇 번씩 왕복합니다. 더 진행되면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네요. 아버지, 같은 말씀 아까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을 10년간 추적했더니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대로 깊은 잠을 잘 자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건강했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또렷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잠까지 못 자면 뇌는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약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수면 보조제를 사서 드십니다. 김 사장님도 그러셨습니다. 1년 넘게 잠을 못 주무시니까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고 약을 드시니 잠이 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밤새 누워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낮에는 더 졸렸습니다. 손님 응대하다가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또 약을 먹고 또 멍한 아침을 맞이하고 이게 반복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를 드시면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잠이 아닙니다. 특히 많이 처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된다고요. 수면제를 먹으면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청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 시간인데 청소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마이너스 아밀로이드는 계속 쌓입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뇌는 전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수면제로 억지로 재우는 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면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비틀거리시다가 넘어지십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60대 이상은 다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누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폐렴 같은 합병증도 생깁니다.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하시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면제 먹고 푹 자는 것 같지만 낙상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면제는 정말 급할 때 짧은 기간만 쓰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요. 소변이 마려워서요. 정말 그럴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밤에 자주 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검사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화장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먼저 깨고 깬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네 하고 느끼신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진짜 원인은 뭘까요? 가장 흔한 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췄다 쉬어졌다 하는 증상입니다. 본인은 모르십니다. 완전히 깨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각성했다가 다시 잠드시거든요. 하지만 이 짧은 각성이 밤새 수십 번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코를 심하게 고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각성이 반복되면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깊은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립니다. 김 사장님도 검사를 받아보니 시간당 15번 정도 무호흡이 있었습니다. 1시간에 15번씩 숨이 멈췄다 쉬어지니 뇌가 제대로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뇌가 미세하게 깨고 그때 방광 신호를 느끼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거죠.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60대 이상이시면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 한두 가지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잠을 방해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타 차단제입니다. 고혈압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약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대신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보다 아침에 드시면 수면에 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조정하셔야 합니다. 영양소 부족도 문제입니다. 페리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의 철분 저장고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하지불안증 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잠들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을 유지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활동이 줄어드시잖아요.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페리틴 수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을 막고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정말 급할 때 짧은 기간만 쓰셔야 합니다. 둘째, 낮잠을 길게 자지 마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잠이 달아납니다. 셋째, 저녁에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탈수가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까지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만 줄이시면 됩니다. 넷째,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고혈압약이 잠을 방해한다고 해서 혼자 판단으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오후에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8시간 걸립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밤 11시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면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이제 깊은 잠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실 환경부터 점검하세요.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합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죠.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 작은 불빛도 가리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침실 환경만 바꿔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잠자는 것을 도와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권해드릴 4가지는 걱정 쓰기, 478 호흡 10번, 근육이완법, 그리고 지압입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걱정 쓰기입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한번 생각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종이에 적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다 적어버리는 겁니다. 할 일도 적고 걱정도 적고 내일 꼭 기억해야 할 것도 적으세요. 머릿속에 있던 걱정을 종이에 옮겨 놓으면 이건 내일 처리할 일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마트폰 메모장 말고 진짜 종이에 적으세요. 스마트폰을 켜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쓰려고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끄적끄적 적으시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4-7-8 호흡입니다.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상태로 7초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처음엔 7초 참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4초-5초 6초로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늘리세요. 걱정 쓰기를 마치시고 침대에 누워서 이걸 10번만 반복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시면 10번 더 하셔도 좋아요. 이 역시 3-4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도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뇌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얼굴까지 순서대로 힘을 줬다 빼는 겁니다. 5초 동안 힘을 꽉 주셨다가 한꺼번에 힘을 빼세요. 힘을 줄 때는 정말 꽉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빼실 때는 축 늘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온몸을 한 바퀴 돌리시면 몸이 축 늘어지면서 잠이 올 겁니다. 한 번에도 충분치 않으시면 3번 정도 하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압입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지압혈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내관혈, 용천혈, 그리고 풍지혈입니다. 손목 안쪽의 내관혈은 스트레스 완화와 불면증 개선에 자주 언급되는 자리입니다. 내관혈은 손목 주름에서 손바닥 쪽으로 약 3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잠자기 전에 1분 정도 눌렀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발바닥의 용천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몸 전체의 기운 순환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발바닥 중앙 앞부분에 위치한 이 혈자리를 마사지하면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었거나 많이 걸었던 날에는 이곳을 눌러주면 편안해집니다. 풍지혈은 뒷목, 머리카락이 끝나는 부분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손으로 머리 뒤를 감싸고 엄지로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를 엄지로 3초 누르고 3초 떼는 걸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부분을 누르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하시다 보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쓰기, 4-7-8 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셀프 지압. 이 4가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김 사장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수면 무호흡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솔직히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깨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나? 하고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드시고 잘 준비를 하시면서 내일의 할 일들을 정리하셨고 침대에 들어서 4-7-8 호흡을 하셨고 근육이완 운동을 하셨고 이어서 내관혈, 용천혈, 풍지혈을 문지르면서 잠이 드셨습니다. 2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서너 번 깨시던 게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번 깨셔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엔 1시간 넘게 뒤척이셨는데 30분 안에 다시 주무셨습니다. 3주차 결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눈을 떴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깬 겁니다. 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몸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낮에 졸리지 않으니 장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손님이 주문하시면 한 번에 알아듣고 계산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집중력이 돌아온 겁니다. 며칠 전에 김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넘게 포기했던 건데 3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잠의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 주무시면 뇌가 청소됩니다. 뇌가 청소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걱정거리를 써버리시고 4-7-8 호흡을 해보시고 셀프 지압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 영상이 내 얘기 같으셨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뇌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